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남편은 열흘간의 런던 출장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 앞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 욕조에서 남편과 한 여자가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해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오전 6시 서울은 옅은 안개에 쌓여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아스팔트를 쓸어내는 청소차의 규칙적인 소음뿐, 그 단조로운 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앞에 차를 세우자 공항 내부의 거대한 에어컨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저를 떨게 했습니다. 아니면 그 한기는 제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차에서 내리자 빳빳하게 다림질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편 민준의 훤칠하고 듬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신들을 다루며 스트레스를 받는 제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트렁크 쪽으로 가서 그가 큰 캐리어를 꺼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우연히 그의 소매깃을 스쳤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켓의 두 번째 소매 단추가 실 한 가닥에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완벽을 추구하던 그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수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 법의관으로 일하며 아주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단추가 떨어지려고 해요. 핸드백에서 반지꼬리 꺼내서 달아줄게요. 중요한 파트너들을 만나는데 그런 모습은 안 좋잖아요. 민주는 내려다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깊었지만 평소와 달리 묘하게 급해 보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지우야. 지금 그거 하다가 체크인 시간 놓치겠어. 호텔에 도착하면 직원한테 부탁할게.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그는 몸을 숙여 제 이마에 짧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익숙한 삼나무 향과 희미한 담배 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제가 소중히 여겨온 남편의 향기이자 안전함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향기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VIP 전용 검색대를 향해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전 오토바이 사고 때 저를 감싸려다 몸을 던져 생긴 미세한 다리의 절뚝거림이 제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자동 유리문 뒤로 사라지기 직전 민준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며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의 창백한 조명 아래 그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러시아어가 시작된 서울 시내로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경적 소리가 남편의 이상한 눈빛에 대한 생각에서 저를 깨웠습니다. 핸드백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였습니다. 우리 공동계좌로 거액의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0이 너무 많아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딱 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금.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았는데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목숨을 건 비즈니스 세계에는 무언의 무서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위험한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법적 문제에 직면하기 직전에 가족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생활비나 투자금이 아니라 왜 비상금이었을까요? 그 세 글자는 남편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유언처럼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긴 출장을 앞두고 신중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죽음을 다루는 법의관으로서의 본능과 아내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더미 같은 사건 파일들과 씨름하고 불안감에 시달리다 간신히 잠이 들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법의관에게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대개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나 피비린내 나는 범죄 현장을 의미하니까요. 저는 더듬거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는 제 상사인 형사과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우입니다.
잠겨있는 목소리 사이로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속에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 날카롭고 권위적인 과장님의 목소리가 주저하며 불편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들어요. 순찰대가 방금 보고를 했네. 남편을 발견했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서뜨릴 듯 뛰었습니다. 발견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런던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평의 한 별장에서 발견됐어. 과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고막을 때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현장이 복잡해. 사망했어.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매트리스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오늘 아침에 나를 보고 웃었잖아. 소매 단추도 덜렁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어둠 속에 굳어앉아 뼛속까지 시리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이자 동시에 법의관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이라 해도 그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밤길을 달렸습니다. 맨발로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고 엔진은 고요한 그 애를 찢을 듯 굉음을 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 한가운데 고립된 별장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이 나무들을 훑으며 이끼 낀 벽 위에 기괴하게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다리가 너무 떨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훈련이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밤바람에 펄럭이며 산자들의 세상과 죽은 자들의 땅 사이에 얇은 장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자 시선을 피하거나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평소 저와 농담을 주고받던 젊은 강형사가 주저하며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감식을 끝내면 나중에 신원 확인을 하시는 게 그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 제 목소리 같지 않은 목소리로 그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난 법의관이고 피해자의 직계가족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폴리스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건 익숙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값비싼 양주 냄새와 진동하는 향수 냄새, 그리고 막 태운 마약의 매캐한 연기 냄새였습니다. 넓은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광란의 파티가 휩쓸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빈 술병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붉은 벨벳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식반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욕실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흰색 도자기 자쿠지 욕조 안에 남편 민준이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나치였습니다. 피부는 기괴한 선홍색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청산가리 중독의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천갈래로 찢어놓은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는 여자의 맨팔이 제 남편의 목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누구라도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돌릴 만큼 적나라하고 육체적인 자세로 엉켜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사진을 찍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네의 머리카락을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아끼고 믿었던 먼 사촌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겨우 22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자주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맑은 목소리로 민준을 형부라고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위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하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눈에 이것은 명백히 마약에 취해버린 난교 파티가 잘못된 결말을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미래 도중에 약물 과다 복용, 성공한 사업가의 수치스러운 최후.
뒤에서 그들이 타락과 불륜, 그리고 불쌍한 아내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고통이 가라앉자 제 직업적 본능이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신 뒤 남편의 시신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도 배신을 외치는 나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물학적 징후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들어올려 등과 엉덩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밝은 감식 조명 아래서 시반, 혈액 침전이 짙은 자줏빛으로 넓게 형성된 것이 보였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사람이 욕조에 앉은 자세로 죽으면 혈액은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인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쏠려 그곳에 시반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에는 시반이 등과 팔 뒤쪽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적어도 4시간 이상 반듯하게 누운 자세, 앙화위로 죽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그가 죽은 뒤 이곳으로 옮겨와 앉혀놓은 것입니다. 저는 메마르고 강철 같은 눈으로 과장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현장입니다. 여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딱딱한 바닥에 똑바로 누운 채 죽었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 시신을 옮겨와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제 선언은 그들의 편견 어린 추측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반의 패턴은 가장 정직한 목격자로서 살인자의 어설픈 연극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추잡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살해당했고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도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었습니다. 월장 정문 밖에서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뒤를 돌기도 전에 검은 형체가 들이닥쳐 차가운 공기와 진동하는 침향향수 냄새를 몰고 왔습니다. 짝! 왼쪽 뺨에 날아든 따기가 어찌나 세던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고였습니다. 저는 얼얼한 얼굴을 감싸지고 비틀거리며 물러서서 저를 때린 여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신여사였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티 하나 없었지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버님인 태민이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 인연!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신여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넌 재수가 없다고, 이 집안을 망칠 거라고 했지. 그런데 꼴 좀 봐라. 내 아들이 발가벗고 욕조에서 저런 년이랑. 네가 우리 가문에 얼마나 큰 먹칠을 했는지 알기나 해. 저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고통스러우신 건 알지만 여기엔 다른 게 있어요. 민준 씨 몸에 시반이 발견된 자세랑 일치하지 않아요. 누군가 현장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부검을 해야... 닥쳐! 신여사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없었고 오직 혐오와 계산뿐이었습니다. 뭐를 해? 내 아들 몸을 칼로 째겠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의 난도질당한 몸을 보고 비웃게 만들고 싶니? 내일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길 원해? 그 순간 태민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진정하라는 듯 손을 얹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경 너머 그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악어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사진 뭉치를 꺼내 과장님과 수사팀 앞에 유리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져지며 민준과 수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차 안에 함께 있는 흐릿한 사진들이 드러났습니다. 제수씨, 충격받은 건 알겠어. 태민이 기만적으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어조로 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기 있어. 민준이랑 수진이 1년 넘게 만나고 있었어. 우리 다 알고 있었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재수 씨한테만 비밀로 했던 거야. 오늘 밤 민준이가 비행기 시간을 몰래 미루고 여기 와서 수진이를 만난 거야. 불행히도 마약을 너무 많이 써서 사고가 난 거고. 이건 집안 문제야. 공론화하고 싶지 않아. 저는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각도, 조명, 모든 것이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을 알았고 수진이는 더 잘 알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고향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아버지처럼 존경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수사팀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사님, 자세히 보세요. 시반이 등 쪽이 있잖아요. 남편은 누워서 죽은 겁니다. 이 사진들은 조작됐어요. 연출된 거라고요.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형사팀장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슬쩍 태민을 쳐다보았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경찰관이 저절로 차렷 자세를 취하게 만들 만큼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안 파티에서 자주 거론되던 검찰청 고위 간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양평 별장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은 개인적인 사유로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세요. 장례 절차를 위해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언론이 냄새를 맡지 못하게 막아요. 국내 굴지 기업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형사팀장은 한숨을 쉬며 무력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박사님. 시신을 인계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부검 거부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태민이 고용한 사설 장례업체 직원들이 남편의 시신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검은색 시신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가 제 영혼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민중이 어떻게 죽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문의 명예와 내일 주식시장의 숫자들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민준의 목숨은 그저 빨리 수습해야 할 PR 위기이자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태민은 직원들을 지시하며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를 번쩍였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입가에 희미하고 도전적인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졌어. 도심 외곽의 소나무 숲속에 자리 잡은 최고급 사설 장례식장은 적막했습니다. 태민의 집안은 신속한 비공개 장례와 화장을 위해 시설 전체를 빌렸습니다. 엄숙한 찬송가도 길게 늘어선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홀 중앙에 놓인 비싼 마호가니 관 위로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신여사는 맨 앞줄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일 주주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태민은 테라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변호사와 상속 및 경영권 승계에 대해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신 염습을 마친 장례지도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 관뚜껑이 영원히 닫히면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영영 묻힐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하고 관을 향해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눈을 감고 있었고 부자연스러운 선홍빛 피부색을 감추기 위해 짙은 화장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얼른 닦아냈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헐렁한 재킷 소매 안에서 현장 감시 키트에 있던 작은 메스를 꺼냈습니다.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능숙하게 목덜미의 굵은 머리카락 사이로 칼날을 밀어 넣었습니다. 서걱. 머리카락 한 줌이 깔끔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바닥 안에 숨겨진 작은 지퍼백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모발은 약물 사용 기록을 간직합니다. 그가 어떤 독극물에 당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손톱이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그의 손을 잡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저는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의료용 손톱깎이로 그의 검지 손톱 일부를 채취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쳐다봤지만
태민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톱 조각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법의관의 직감이 무언가 빠졌다고 속삭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시반, 선홍색 피부, 독극물이 주입된 주사 바늘 자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초소형 의료용 펜라이트를 켜고 손목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주사 자국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전문가이거나 상당한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빛이 목을 지나갈 때 멈칫했습니다. 머리를 살짝 기울여 왼쪽 귀 뒤를 젖혔습니다. 유양돌기, 귀 뒤에 튀어나온 뼈, 바로 위의 피부는 얇고 신경이 적은 곳입니다. 밝은 LED 불빛 아래 아주 미세한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일반인이라면 모기 물린 자국이나 염증난 모공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엔 죽음의 입구로 보였습니다. 점 주변에는 외부 힘에 의한 출혈을 알리는 미세한 피아멍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 끼고 있을 때 생긴 것입니다. 저는 손을 심하게 떨며 휴대폰으로 주사 자국을 접사 촬영했습니다. 그때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태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과 샘플 봉투를 브래지어 안쪽,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곳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극도의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손은 여전히 민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바로잡아주고 싶어서요. 제가 목이 맨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삐뚤어졌잖아요. 민준 씨는 항상 단정한 걸 좋아했으니까. 태민은 제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민준의 넥타이를 흑급 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의심이 역력했지만 망연자실한 제 모습이 꽤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다 했으면 나가. 이제 시작할 거야. 시간 끌지 마.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터덜터덜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바로 옆 브래지어 안에는 남편의 누명을 벗길 유일한 증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장터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공기를 일그러뜨릴 듯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두꺼운 내열 유리에 가로막혀 나무관이 화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마저 굶주린 불길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여사는 고개를 돌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팔짱을 낀 채 화로문을 응시했습니다. 동생과 작별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버너의 굉음이 커지며 불길이 솟구쳐 관을 집어 삼켰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저 불이 태우고 있는 것은 남편의 육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유관 증거들을 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반을 다시 검사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부자연스러운 선홍색 피부를 보지 못할 것이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침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의관인 제가 이미 가장 작고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목격자들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슴 속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피부에 따뜻하게 닿아 보이지 않는 힘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옆에서 들리는 태민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그에게서 퀴퀴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편안해졌을 거야. 태민은 여전히 불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수씨도 이제 그만 털어버려. 뭐든 파헤치려고 하지 마. 죽은 사람은 죽은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봤자 산 사람만 고통스럽고 걔 면회만 더럽혀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조언처럼 포장된 말이었지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찾아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안치실에서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그의 감시 아래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멍하고 체념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알아요, 아주버님. 그냥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갑자기 같잖아요. 태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선이 제 가슴 쪽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슬픔에 잠긴 연약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니 다행이네. 가족들이 재수씨 고생하게 두진 않을 거야. 민준이가 갔으니 어머니랑 내가 재수씨가 얌전히 지내기만 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얌전이라는 말이 그토록 가볍게 그러나 혐오스럽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먹이만 주면 순종하는 애완동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애완동물이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닫으려 했던 지옥문을 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차가 저를 태우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갈 때 뒷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장도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회색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떠난 이를 향해 약속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민준 씨. 여기서부턴 내가 맡을게. 당신을 죄로 만든 그놈,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한밤중 갑작스런 폭우가 도시에 쏟아져 낮에 먼지를 씻어냈지만 제 마음속의 참혹한 잔상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층 빌딩 숲 뒤편에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법의관으로서 첫 발을 뗄 때 저를 이끌어주셨던 은사님, 최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샘플들을 국과수 공식 실험실로 가져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미는 어디에나 눈과 귀를 심어두었고 공식 보고서는 제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최 교수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묵묵히 제 손에서 작은 봉투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직업의 무언의 규칙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법의관이 뒷문으로 찾아온다는 건 정의가 입막음당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GCMS 진출도로 돌려주세요. 추위와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비탈분극성 이론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쭉두급의 구마마토그래피 정화주문대요. 그 끄디기를 초시와 긴장으로 돌릴 때 따져요. 비탈분극성 이론에서 돌려는 목소리조가 근대급으로 틈은데 델기면 간친군데 기온을 서구조고 내 도로구차입니다. 비탈분극성 이론에서 졸려는 목소를 청금도로 씻다가 이피언지군 걸어분흑던가 정원배는 제가 말했습니다. 이론에서 도화장 아랬습니다. 묻으면 제가 말하승문대 털십니다. 이른면 포금개쩌가는 찬당호동과 둘레보는 종무는데요. 바다는 포동들을 그지고 무드는 칭정에는 포공부도 둘개문 다자치 말고 했죠. 비탈붕성 이론에서도 질량 분석해줘요. 그제 불어분흑성을 천공지가 많다는데요. 근당만 하계분 정무대요. 이피언찜은 추시비들을 갈시고입니다. 이면은 춘궁들을 감하는 주가 죄가 더동하도그 그래 비질량 운석시다고요. 그리가는 지게 비단을 구두르파시에 지게 들김에 서로대요. 준능신이바는 조증심장을 개중어무이대요. 그 지가 총봉지간 털 많은 주제요. 미다들 주증심장은 전중군데 글고로는 종합은행 복시단고요. 번눈심장은 뷰장군들을 가지고입니다. 보도무 취한 충봉지감은 덩가고부들을 뒤시비들을 갈시고 이포는 총범죽은 저장군지를 갈시고 근장반은 도감무대요. 우드는 동덩지는 충공지감 반하종의대요. 임에는 청정원지감은 당종의대요. 바곰은 충공지감 바바무드를 그 보등징은 알시고 처가는 하는 이러는 차가는 총검대 총봉지감 바정문대요고요. 이편짐은 초정문직은 정운대무대요. 무다들 청봉지감은 대고문들을 갈시고 과가는 청봉지감문 들고 충봉지감문 들고요. 동샤는 본안을 청봉지감주 기복으로 잔돌맛이 부드럽고요. 무다들 총봉지감문 친정은지감 보든징원 내렸습니다. 무드는 차가는 종봉지감 보든주감 무대 그러고든 두듬가는 청봉지감 바정문 들었고요. 바고물 종문조가 중고제 기문감이대요. 여고지기 종검지간 1억원 마십니다. 무드는 차가는 종공지감은 대오고문 들었고요. 우드는 청봉지감문 저를 구요고문 저를 구하였습니다. 우드는 총공지감문대 긁고든 저고는지감 반은적으로고요. 우드는 총공지감문 저를 구르고문 저를 구하였습니다. 미다는 총공지감문대 친정운지간 점화문들을 정봉지가 들었고요. 보드는 청공지간 바동운지를 구하였습니다. 그도는 청봉지간조 비정만지로 두었습니다.
무드는 청봉지 가문치를 구르고 문지르 코였습니다. 우드는 청봉지 가문치를 구르고 문지르 코였습니다. 이전에서 지면주고 톡에서 천동 문들고요. 우드는 청검지 감투추는 동감주간 버로고입니다. 이렇게서 말 도화커굴의 빛을 양대요. 근장 부지먼주가 도로고입니다. 이러면서 그 김에 정강주건 들어서는 줍니다. 무드는 중강주간 문제를 일보는 포금지가 자주고 그드미는 중강주건 박자고도요. 우드는 총봉지감은 종공주간 부대고 대줘요. 바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조주돼서 졸려주세요. 추위와 긴장은 목소리요. 줄량 분석 질량 주세요로 도형계서충 긍장 분석진대 심이십니다. 보듬은 긍장 분석물의 채심이다 달아갑니다. 그리고도는 유기모시 바닷문대 근장 분석 치료. 모든 총무는 차가시 바지기면 두드는 복시로 청당호동과 일어문주구 지르코였습니다. 근장 부드문주 가문대 채가시 바지기면 다정문 됐고요. 무드는 청봉주 가문대 충정문주 가문 다주문대로 코였습니다. 보드문 청봉지 가문 추금지 가문 동감주고 비탈붕성 일원에서도로 다다문 도지대요. 이르는 청봉지 가문대 국어문주로 코였습니다. 비탈붕성 일원에서도로 질량 분석지래요. 보드문 층공지 가문들을 동공지가 많아주세요. 보드는 청공지 가문 되어 보든지 가문 되려고요. 보드는 청공지 가문 되어 보드는 종공지 가문 되어 들기문 되려고요. 보드문 친정문 되어 보드문 충공지 가문 되어 보든지 가문 되어 그리고든 도주문지 가문 되어 보드문지 가문 되어 보듬지 가문 되어 정장문 되렸고요. 보듬은 총곰지 가문 총곰지 가문 되어 두기문 되렸고요. 일원에서 두기문 되렸고요. 보듬은 총곰지 가문 되어 동가주문 되렸고요. 보듬은 총곰지 가문 되어 보듬지 가문 되어 전정문 되렸고요. 보듬은 총공지 가문 되어 주기문 되렸고요. 보듬은 총곰지 가문 되어 주기문 되렸고요. 이를무는 보듬지 가문 되어 주기문 되렸고요. 보듬은 추곰지 가문 되어 중정문 되렸고요. 보듬은 추곰지 가문 되어 정정문 되렸고요. 비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GCMS를 돌려주세요. 추위와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비탈 분극성 근위환제에 의한 중독이 의심되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경을 쓴 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심불릭이 돌아가는 소리와 유리기구 부딪히는 소리가 약품 냄새 가득한 방을 채웠습니다. 제 기다림에 암울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초록색과 빨간색 데이터 흐름이 춤추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2시간 후 프린터가 윙 소리를 내며 종이 한 장을 뱉어냈습니다. 최 교수님은 종이를 집어들고 다초점 안경 너머로 찡그리며 보시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충격과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이것 좀 봐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와 화학 그래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리카락과 손톱에서 석신일콜린 농도가 치료 용량보다 수십 배나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석신일콜린. 일반인에게는 낯선 의학용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악마의 독약입니다. 마취시 기도 삽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쓰이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과다 투여하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살인무기가 됩니다. 피해자는 1분도 안 되어 전신이 마비됩니다. 팔, 다리, 얼굴 근육 등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움직일 수도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점은 이 약물이 뇌나 감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눈물이 차올라 보고서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귀 뒤에 주사를 맞고 몸이 납덩이처럼 변해가는 민준. 그는 살인범. 어쩌면 자신의 형이 현장을 조작하고 옷을 벗기고 사촌동생의 시신을 자신의 옆으로 끌고 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소리치고 싶고 반항하고 싶었겠지만 목구멍이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 가슴을 확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익사나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니라 질식사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채로 매장당하는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까지 그들이 만들어낸 수치스러운 연극을 강제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짓을 한 놈은 의학 지식이 상당하고 아주 무자비한 놈이다. 최 교수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 약물은 혈액 내에서 엄청나게 빨리 분해돼. 만약 네가 24시간 뒤에 혈액을 채취했거나 화장한 뒤였다면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거다. 손톱과 모발 샘플을 가져온 게 천만다행이었어. 저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사고도 치정범죄도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냉혈한 처형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슬픔은 이제 복수를 위한 불길로 바뀌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사기를 쥔 사람, 그가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지난밤에 비가 그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제 기분처럼 우울한 회색빛이었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 깊숙이 숨겨진 작은 카페에 앉아 다 녹은 아이스커피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인천공항 보안 시스템 수석 기술자로 일하는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를 불러내기 위해 옛 인맥을 동원하고 갓 과부가 된 처지를 이용해 애원해야 했습니다. 진호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더니 노트북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빨리 보고 다 보면 바로 삭제해. 나 이거 걸리면 끝장이야. 위에서 민주시 사건 관련 정보는 모조리 잠그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건드리는 놈은 이유 불문하고 해고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영상 파일들이 떴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고해상도 보안카메라 영상에 분비는 국제선 출국장이 나타났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민준과 헤어지던 순간으로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은색 캐리어를 끌고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을 위한 우선 검색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얼핏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이었고 그날 아침 제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무언가 틀렸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켓과 벨트, 시계를 벗어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잠깐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남자의 손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손목에서 시계를 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왼손잡이였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차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을 쓰고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주로 쓰는 왼손을 자유롭게 두기 위해 항상 왼쪽에 시계를 찼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소매 단추를 달아주려 했을 때도 그의 왼쪽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져 있었고 짙은 갈색 가죽 스트랩 시계는 분명 왼쪽 손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시야에서 사라진 지 15분 만에 시계가 오른쪽에 가 있는 걸까요?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남자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자켓을 다시 입은 뒤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채우고 캐리어를 끌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으며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고 게이트를 향해 서둘렀습니다. 평범한 관찰자라면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키, 헤어스타일, 정장. 하지만 그 시계라는 작은 균열 하나가 완벽한 그림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진호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 찾을 수 있어? 얼굴이 더 잘 보이거나 탑승교로 들어갈 때 뒤에서 찍은 거라도. 진호는 한숨을 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볼게. 근데 그 구역은 카메라가 많지 않아. 자, 여기 있다. 42번 카메라. 탑승 게이트로 가는 무빙워크.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남자는 무빙워크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푹 눌러써서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뼈아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태연하게 런던행 비행기에 올라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그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USB를 챙겨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제 남편을 상대로 이런 분석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법의학 보행 분석 프로그램을 띄웠습니다. 범죄자의 독특한 생체역학적 움직임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전문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몸은 모든 부상을 기억하는 생물학적 기계이며 모든 걸음걸이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동황 영상을 소프트웨어에 로드하고 남자의 몸에 가상의 골격 마커를 찍었습니다. 녹색 선들이 엉덩이, 무릎, 발목을 연결하며 움직임을 파동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민주는 대학 시절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역주행하는 차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다 왼쪽 전방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었었죠. 수술과 재활을 거쳤지만 그의 몸에는 자연스러운 보상 기전이 생겼습니다. 빨리 걷거나 피곤할 때면 왼쪽 발이 오른쪽보다 0.03초 정도 더 빨리 땅에서 떨어지고 체중을 덜 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로 화면에 떴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보행 그래프는 거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다리의 체중 분산은 50대 50, 보폭도 완벽하게 일정했습니다. 그는 절뚝거림이나 체중 보상의 징후 없이 강하고 안정된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카들과 공원에서 놀아주던 민준의 영상을 찾아 비교 분석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래프였습니다. 민준의 그래프는 특징적인 편차를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 오른쪽보다 0.03초 덜 지탱했습니다. 육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 찰나의 시간, 기계만이 볼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떨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공항에 있던 남자는 전문 대역이었습니다. 비슷한 체격에 똑같은 옷, 짐, 잠, 서류를 갖춘 그는 보안 검색대 이후 제 남편의 자리를 차지했고 진짜 민준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운명 속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제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항에서 증발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VIP 라운지로 들어갔는데 나온 사람이 대역이었다면 바꿔치기는 비즈니스 라운지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곳은 이용객이 적고 프라이버시를 위해 내부 카메라가 없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끔찍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라운지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치명적인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적은 런던이나 별장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방심한 곳에서 그를 덮쳤습니다. 공포인 섬 3초. 눈 깜짝할 시간이지만 그것은 거대한 괴물 같은 음모 전체를 폭로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자 시선이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보안 요원들 코앞에서 어떻게 남편을 공항 밖으로 빼돌렸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시 CCTV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출국 게이트를 무시하고 VIP 라운지의 서비스 출구, 즉 직원이나 물품 배달용 통로에 집중했습니다. 민준이 정문으로 걸어 나오지 않았다면 뒷문으로 실려 나왔을 것입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의 영상을 눈이 빠져라 돌려보았습니다. 7시 15분 서비스 도어가 열렸습니다. 짙은 남색 청소복을 입은 남자 2명이 5성급 호텔에서나 쓸 법한 거대한 리넨 카트 밀고 나왔습니다. 더러운 식탁보와 침구류를 수거하는 카트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바퀴가 삐걱거리는 듯 했습니다. 두 남자는 카트를 움직이기 위해 꽤 힘을 써야 했습니다. 직감이 이거다 라고 외쳤습니다. 최대한 줌을 당겼습니다. 화질이 거칠었지만 이상한 디테일을 보기엔 충분했습니다. 두 청소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카트 테두리를 양손으로 밀고 있던 덩치 큰 남자가 땀을 닦으려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유니폼 소매가 밀려 올라가며 왼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번쩍. 무언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로즈골드 메탈 시계였습니다. 브랜드를 읽을 순 없었지만 독특한 쿠션형 사각형 케이스와 일체형 브레이슬릿은 틀림없었습니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평범한 청소부라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가질 수 없는, 아니면 가품이어야만 하는 초고가 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계를 알았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수십 번도 더 봤습니다. 아주버님 태민이 사업 파트너들에게 자주 자랑하던 그의 자존심, 로즈골드 노틸러스였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듯 끔찍한 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남편의 시신 혹은 의식 없는 몸이지 담긴 리넨 카트를 밀고 있던 남자는 바로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태민이 직접 한 짓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부로 변장해 라운지에 잠입했고 공범과 함께 친동생을 제압하거나 죽인 뒤 쓰레기처럼 세탁물 카트에 넣어 밀반출했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핏줄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대역은 런던으로 날아가 민준의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민이 직접 공항에서 시신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시계가 보이는 순간을 캡처해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한때 태민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파텍 필립은 방금 그의 손목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수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탐욕과 허영심이 치명적인 균열을 남겼습니다. 공항에서의 범행 수법을 밝혀낸 후 저는 두 번째 피해자인 수진에게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집안과 대중들에게 수진은 파렴치한 가정 파괴범이자 형부를 유혹해 추잡한 미래 끝에 함께 죽은 방탕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수진은 고향집의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수줍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의사면허를 이용해 통화부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직업윤리 위반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충격적일 만큼 긴 진료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진은 다양한 병원과 개인 응원의 응급실을 총 12번이나 찾았습니다. 사유는 항상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정 내 사고, 계단에서 넘어짐, 가벼운 교통사고. 하지만 상세 소견서를 열어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자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방문, 왼쪽 6번, 7번 갈비뼈 골절. 두 번째 방문, 오른쪽 어깨 탈구 및 등에 광범위한 타박상. 세 번째 방문, 뇌진탕 및 두피열상으로 오반을 봉합. 종아리뼈 골절. 이건 계단에서 구르거나 덜렁대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법의관의 훈련된 눈으로 보자마자 조직적인 가정폭력이나 고문의 전형적인 징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치유 단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구타당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옛 골절이 다 낫기도 전에 새로운 골절이 그 위에 생겼습니다. 첫 골이 나선형으로 부러진 엑스레이를 보았습니다. 방망이나 둔기로 내리칠 때 막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면 생기는 흔한 방어 흔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지는 태민이 묘사한 것처럼 사치스럽게 사는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내는 샌드백이자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짐작이가 구역질이 났습니다. 태민은 가학적이고 통제적인 성향으로 유명했고 수진이 같은 가난한 젊은 여성들이 타락한 엘리트들의 장난감이 되는 지하클럽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덫에 걸려 조종당하고 고문당했던 것입니다. 민준과 수진이 함께 죽은 것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사촌동생을 괴물의 소나기에서 구출하려던 남편의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는 사실을 알아내고 개입하려 했고 그 친절함이 두 사람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태민은 둘 다 살해하고 현장을 조작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키보드 위에 머리를 떨구고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연민과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의 크라우드 백업에서 발견한 파편적이고 절박한 문자 메시지 속 주소를 따라 저는 도시의 밑바닥 깊숙한 곳에 있는 미로 같은 골목의 한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태민이 드나드는 화려한 핫플레이스와는 딴판인 싸구려 담배 냄새와 쉰 맥주 냄새, 가슴을 울리는 베이스 소리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자를 둘러쓰고 큰 코트 안에 몸을 숨겨 투명 인간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수진의 옛 룸메이트라는 미영을 찾았습니다.
비상구 근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헬스탄 얼굴에 눈밑이 검게 내려앉은 그녀는 마치 포식자로부터 막 탈출한 겁에 질린 새 같았습니다. 제가 수진의 사촌 언니라고 소개하자 미영은 소스라치게 놀라 물컵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의심스런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더니 떨리는 고개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 믿지 마세요. 미영이 감정이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는 가정 파괴범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몸 굴리는 애도 아니었어요. 걔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미영은 슬픔과 분노로 목이 메어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착한 애였어요. 근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급한 마음에 불법 대출앱에 덫에 걸린 거예요. 병원비 때문에 50만 원 빌린 게 시작이었는데 살인적인 이자 때문에 3개월 만에 빚이 5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사채업자들은 테러를 시작했어요. 수진이 얼굴을 포르노 사진에 합성해서 유포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고 결국 빚을 갚으려면 접대 자리에 나가라고 강요했어요. 그 앱의 진짜 주인은 태민이 소유한 유령 회사였습니다. 미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빚을 이용해 수진이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역겨운 짓을 시키고 변태적인 사업 파트너들을 접대하게 하고 심지어 민준영구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강요까지 했어요. 탁자 아래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의 비극은 제 아주버님의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밀수꾼이나 자금 세탁범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젊은 여성들의 절박함을 먹고 사는 악마였습니다. 민준 형부가 알게 됐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형부는 수진이를 탓하지 않았어요. 몰래 원금을 갚아주면서 그 지옥에서 빼내주려고 했어요. 태민의 짓을 폭로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협박 문자랑 송금 기록을 다 모아두라고 했어요. 그날 수진이는 마지막 증거를 가지고 민준 형부를 만나러 별장에 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형부가 수진이를 피신시켜주기로 했거든요. 미영의 이야기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쾌락 속에 죽은 불륜 남녀가 아니었습니다. 괴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거리감을 느껴 원망했던 남편 민주는 정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어쩌면 저를 그 더러운 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미영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남겨뒀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언니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언니만이 자기 누명을 벗겨줄 수 있다고요. 저는 미영의 공허한 눈을 바라보며 이 젊은 여자가 제게 맡기는 신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기만과 위험의 도시에서 수진과 민준 같은 사람들의 선함과 희생은 어둠 속의 별처럼 빛나며 제 피 흘리는 심장을 비쳤습니다. 미영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더니 낡은 운동화 깔창 밑에서 비닐로 여러 번 감싼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재빨리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고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비밀을 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여기 태민의 문자 메시지 사본이랑 그가 덫을 놓은 여자들 명단 그리고 접대 자리에 끌려갔을 때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미영이 떨리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민준 형부가 만약 둘 다 돌아오지 못하면 언니를 찾으라고 했어요. 언니한테 남기는 메시지가 있는데 언니 폰이 도청당할까봐 문자로 못 남긴다고요. 심장이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USB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형부가 이렇게 전해달래요. 우리의 침묵하는 친구를 찾아라. 뼈는 네가 제일 잘 아니까. 미영은 마치 신성한 암호를 읊듯이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언니는 알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침묵하는 친구가 뼈를 제일 잘한다. 그 말이 종소리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잠자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민주는 저를 생각하며 우리 둘만의 깊은 이해를 믿고 가장 중요한 단서를 남긴 것입니다. 변호사나 경찰이 아닌 법의관인 아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징표이자 천근만근의 무게로 제 어깨에 지워진 짐이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이 도시를 떠나. 번호도 바꾸고 SNS도 다 지워. 약속할게. 수진이의 희생 헛되지 않게 할게. 술집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빙빙 돌아서 갔습니다. 주머니 속의 USB가 옷감을 태울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짓밟힌 선량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목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신여사였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에게서 온 전화는 절대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은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우야, 지금 당장 본가로 와라. 민준이 자산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 신여사의 목소리는 오만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라. 회사 변호사들도 와 있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화장되고 범죄 현장이 청소되었으니 이제 귀찮은 며느리를 처리하고 모든 뒤탈을 없앨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USB를 더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나오고 싶다면 이 며느리가 순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제 작은 택시가 잘 가꿔진 광활한 정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고풍스러운 벽돌과 현대적인 유리가 조화를 이룬 웅장한 본가는 엄숙한 건의와 함께 강력한 왕조의 억압적인 무게를 풍겼습니다. 호화로운 앤티크 가구들이 앉는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신여사는 상석에 앉아 백단양 염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상하는 듯한 표정 뒤에서 가문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를 계산하는 날카로운 마음이 돌아가고 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태미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변호사뿐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거라. 신여사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과 수표 한 장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수표를 힐끗 보았습니다. 정갈한 글씨 뒤에 0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50억 원. 펜트하우스를 사고도 남을 돈. 평범한 사람이 평생 일하지 않고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수표 옆에는 내일 저녁 밴쿠버로 떠나는 편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몫이다. 신여사가 감정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50억. 그리고 밴쿠버에 민준이가 사둔 콘도. 명의는 네 앞으로 이전해지 마. 그 대가로 넌 여기에 서명해라. 변호사가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 NDA였습니다. 추가 상속권, 회사 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준의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면자는 민준의 죽음을 사고로 인정하며 어떠한 정보나 사진, 의혹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위반 시 받은 금액의 10배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훑어보는 척 했지만 사실 자켓 안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를 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쫓아내시려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예상하는 약하고 탐욕스러운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 신여사가 탁자를 내리쳐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계집질하다가 딴 년 배 위에서 복상사한 게 뭐가 억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이 마약쟁이 남봉꾼이었다고 떠들게 하고 싶니? 회사가 무너지고 수천 명이 실직하길 원해?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녀는 일어나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지우야, 넌 똑똑한 아이잖니. 죽은 사람은 죽은 거야. 중요한 건 산 사람이지. 돈 받고 외국 나가서 편하게 살아. 딴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길 수 없는 싸움 하겠다고 멍청하게 굴지 마라. 가문은 사람 목숨 하나보다 중요해. 알겠니? 가문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의 목숨은 껍데기뿐인 명예나 산더미 같은 자산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저를 침묵시키고 살인자 큰아들을 세탁하고 죽은 작은 아들을 수치심 속에 묻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 속에 증오를 감추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떠날게요.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제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신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저 역시 다른 이들처럼 수십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침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소위 명문가의 냉혈한 잔인함을 증명할 증거를 하나 더 수집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수표를 손에 쥐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별장으로 이사가기 전 우리가 처음 함께 살았던 옛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 민준이 먹다 남긴 커피잔, 현관의 슬리퍼. 하지만 그의 온기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뒤 곧장 서재로 갔습니다. 구석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는 침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 3주년 때 민중이 선물한 실물 크기의 의학용 해골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었죠. 당신은 나보다 일 더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거 샀어. 일하고 싶을 때 영환실 시체 생각하지 말고 이 친구 보라고. 저는 징그럽다고 웃었지만 제 직업을 존중해주는 그의 마음을 아꼈습니다. 해골 앞에 서서 매끄럽고 차가운 두개골을 쓰다듬었습니다. 뼈를 제일 잘한다. 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법의관으로서 저는 모든 척추뼈와 관절의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척추에 대해 물어보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경추의 유연성과 흉추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해 줄 때 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던 것을요. 심호흡을 하고 경추 3번 시슬과 흉추 5번 T5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관계없지만 우리 생일인 3월과 생일과 5월 씁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관계없지만 우리 생일인 3월과 5월의 숫자였습니다. 두 척추뼈의 극돌기를 동시에 꾹 눌렀습니다. 딸깍. 플라스틱 두개골 안에서 작은 기계음이 났습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두개골 뚜껑이 살짝 튀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빈 공간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빨간색 SD카드와 작게 접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익숙한 필체가 약간 떨리는 듯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난 더 이상 곁에 없겠지. 울지 마. 네 영웅은 잠시 긴 출장을 간 거야. 태민 형이 회사 선박을 이용해 불법 전자제품과 합성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 가족의 유산이 더럽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 폭로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할까봐 두려워. 이 SD카드에는 회사의 진짜 조작되지 않은 비밀 장부가 들어있어. 이게 유일한 증거이자 너에게 남기는 생명보험이야. 널 지키고 옳은 일을 하는데 써줘. 곤지런 짐을 남겨서 미안해. 목숨보다 더 사랑해.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바보야. 당신이 무슨 슈퍼히어로인 줄 알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지만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SD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수천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선정 목록, 불법 물품 전달 일정, 매수된 공무원 명단, 해외 파트너와 태민의 통화 녹음 파일들. 이것은 시댁의 더러운 제국을 초토화할 핵폭탄이었습니다.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이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구나, 민준 씨. 절대 묻히게 두지 않을게.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포렌식 데이터용으로만 쓰는 낡은 에어갭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차가운 푸른빛을 내뿜으며 제 헬쑥한 얼굴과 그늘진 눈을 비쳤습니다. 숨을 죽이고 SD카드의 유일한 폴더,
프로젝트 블루오션을 클릭했습니다. 이름은 리드그룹이 세상에 선전하는 것처럼 시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빽빽한 엑셀 파일이 열리자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적힌 섬유나 농산물 수출용 컨테이너가 아니었습니다. 선적 주문서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민준이 텍스트 파일에 남겨둔 해독키를 이용하니 실체가 보였습니다. 불법 전자폐기물,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필로포느 전구체 화학물질들이었습니다. 블루아이스라는 은어의 고순도 마약 원료가 선박용 산업 세정제로 위장되어 톤 단위로 밀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익금 항목에는 끝없는 영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해외 유령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되어 태민의 개인 계좌로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배가 죽음과 환경 파괴를 실어 나르는 유령선이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선도적인 기업가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민의 잔인함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민준의 고통이 느껴져서였습니다. 딸깍! 계단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이웃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숨길 생각조차 없는 딱딱한 밑창의 무거운 쿵쿵 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자물쇠 따는 도구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저를 찾아냈습니다. 태민은 본가에서 나올 때부터 저를 미행시켰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믿은 적이 없었고 가족의 비밀을 안고 살아서 나가게 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SD 카드를 뽑아 민준의 편지와 함께 불에 지어 깊숙이 넣었습니다. 무기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봤지만 무거운 의학 서적들과 말없는 해골 모형뿐이었습니다. 쾅! 아파트 현관문이 둔탁한 타격음에 흔들렸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커터칼을 집어들고 창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얇은 칼날을 뽑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전문 용역 깡패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남편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뺏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아래층에 주차된 차의 헤드라이트가 천장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문이 마침내 부서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거구의 남자 셋이 맹수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눈가에서 턱까지 긴 흉터가 있는 리더가 방을 훑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카드 내놔. 그러면 아프지 않게 끝내주지. 그가 쇠로 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제가 목소리를 쥐었자 소리쳤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야.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있어. 내가 비명 한 번만 지르면 너희 얼굴 전 세계에 깔릴 거야. 천장에 있는 화재 감지기의 깜박이는 작은 빨간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배터리 교체 알림등이었지만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들을 잠시 멈칫하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망설임이 저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뻥치고 있네. 잡아! 흉터 남자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서 베란다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방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아래는 무성한 덤불과 폐기물 덤이었습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뼈가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녹슨 난간을 잡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뛰어내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피부와 옷을 찢어 밝혔습니다. 바닥에 구르며 낙법을 썼지만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왔습니다. 비명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달려야 했습니다. 뛰어내렸다. 잡아! 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뚝거리며 차로 가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흉터 남자가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났습니다. 그가 방망이를 휘둘러 사이드미러를 박살냈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밤거리를 향해 튀어나갔고 그들의 욕설을 뒤로하고 멀어졌습니다. 입술에 피와 눈물이 뒤섞인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민준과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안식처인 집마저 유린당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법의관 강지우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도망자이자 적을 파멸시킬 무기를 쥔 전사였습니다. 정오의 따가운 햇살이 양철 지붕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 저를 깨웠습니다. 온몸이 옥신거렸습니다. 친구가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도시 외곽에 버려진 의료기기 창고였습니다.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상처는 대부분 찰과상과 타박상이었습니다. 발목은 부었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생라면을 부셔 먹고 생수를 마시며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낡은 상자 뒷면에 타임라인, 장소, 자금 흐름을 그리며 SD카드 데이터에 몰입했습니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태민은 항상 대규모 선적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화려한 자선 행사나 파티를 열어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리드그룹은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CEO 감사의 밤 갈라 행사를 엽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블루아이스 선적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쥐새끼처럼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 그에게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예포폰으로 태민의 개인 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주버님, 내일 갈라에 갈게요. 50억에 대한 답례품을 가져갑니다. 손님 맞이 잘해주세요. 유심칩을 부러뜨려 던져버렸습니다. 깨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머리는 엉망이었지만 눈은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진 유일한 화장품인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창백한 입술에 발랐습니다. 피처럼 붉은색. 선전포고였습니다. 내일 약해 빠진 강지우는 죽을 것입니다. 그 대신 복수의 여신이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샹들리에의 불빛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과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비싼 향수 냄새와 가식적인 웃음을 풍기며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누더기를 걸친 도망자가 아니라 다리의 붕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옆트임이 있는 검은색 벨벳 롱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애도를 위한 검정이자 권력과 신비를 상징하는 검정이었습니다. 제 등장은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근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저거 강지우 박사 아니야?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파티에 나와? 고개를 꼿꼿이 들고 태민이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태민의 미소가 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재수씨, 이거 놀라운데? 그가 일어나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행 간 줄 알았는데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제가 눈은 웃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하며 그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의자를 빼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인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랍스터 테르미도를. 거대한 붉은 갑각류가 은쟁반 위에 집게발을 쳐들고 누워 있었습니다. 태민이 포크를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나이프를 집어들며 부드럽지만 테이블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랍스터 살을 달콤하게 유지하면서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세요?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나이프 끝으로 랍스터의 머리와 몸통 사이 관절을 누르렀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경다발을 한 번에 찌르는 거래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동물은 즉시 마비되죠. 발버둥 칠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심장은 몇 분 더 뛰어요. 껍질에서 살이 발라지는 걸 느끼면서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죽는 거죠. 아주 깔끔한 죽음이에요. 마치 잠드는 것처럼. 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랍스터가 아니라 자신의 동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사바늘, 마비, 그리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드세요, 아주버님. 제가 랍스터 살을 잘라 입으로 가져가며 그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쉽게 두지 마세요. 핏빛비지랑 똑같아서 너무 오래 두면 악취를 숨길 수가 없거든요. 테이블은 얼어붙었습니다. 태민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선고를 내리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의 긴장감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태민은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클러치백을 천천히 열어 미영이 줬던 그 낡은 검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먹다만 랍스터 옆 유리로 된 회전 테이블 가장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이지만 강력해 보였습니다. 회전 테이블을 살짝 밀었습니다. USB가 태민 쪽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치 독사를 보듯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닿을 거리에 오자 그가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먼저 손으로 유리를 눌러 멈췄습니다. 서두르지 마요. 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본일 뿐이에요. 원본이랑 프로젝트 블루오션 데이터베이스 전체는 데드맨 스위치, 일정 시간 반응 없으면 자동 발송되는 장치가 걸린 보안 서버에 있어요. 만약 제가 오늘 밤 집에 못 돌아가거나 제 남편처럼 사고를 당하면 내일 아침 알포시 정각에 FBI와 국내 10대 일간지에 전체 패키지가 전송될 겁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2배, 3배로 줄게. 원본 넘기고 이 나라에서 꺼져. 저는 경멸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런던행 비행기에 진짜 승객명단을 내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공항에서 내 남편 행세한 그놈 어디 숨었는지 말해요. 그 2가지를 주면 아주버님의 더러운 비밀 며칠만 더 지켜주는 거 고려해보죠. 그는 멍해졌습니다. 완벽했던 살인 계획이 다 파헤쳐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지우야, 너무 똑똑하면 명예 못 써. 건강 조심해야지. 제 건강은 두고 봐야죠. 제가 USB를 회수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 회장직은 제가 죽기 전에 박살날 거라고 장담하죠. 오늘 밤 동안 잘 생각해요. 저는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굽소리가 결단력 있게 울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태민은 호화로운 테이블에 홀로 앉아 덫에 걸린 짐승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대포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제한 표시였습니다. 내일 밤 10시 내 펜트하우스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혼자 와. 원본 가져오면 원하는 거 주지. 태민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자신의 요새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최첨단 보안 시설이 있는 펜트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그곳에 가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신이 자신의 파멸을 부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함정이었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 펜트하우스가 제1범행 현장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저녁, 저는 번쩍이는 마천루 앞에 섰습니다. 무기는 총이 아니라 제 직업의 도구들이었습니다. 루미놀 시약, 강력한 자외선, UV라이트, 그리고 멸균 증거물 봉투. 심호흡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호화로운 거칠의 아래 진실이 숨겨진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숨막히게 화려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태민은 가죽 소파에 앉아 레드와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간 딱 맞춰 왔네. 겁먹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약속한 거 받으러 왔어요. 제가 방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핏자국을 숨기기에 완벽한 거대한 짙은 붉은색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정해, 술 한잔해. 그가 밭 쪽으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저는 카펫 중앙에 루미놀 시약을 다량 분사했습니다. 술 안 마셔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해 그의 주의를 끌며 UV 라이트를 꺼냈습니다. 그가 뒤를 도는 순간 제가 메인 조명 스위치를 내려 방을 어둠 속에 빠뜨렸습니다. 젠장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UV 라이트를 켜고 바닥을 비췄습니다.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어두운 방 안, 형광 푸른빛이 카펫 위에서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하게 퍼진 얼룩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간 자국, 루미놀이 철분 및 헤모글로빈과 반응해내는 빛이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피. 이게 뭐죠, 태민 씨?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였다면서요. 이게 누구 피예요? 여기서 때렸죠? 이 카펫 위에서 주사했죠?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진실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황하던 태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함정을 파? 그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날려 피했고 그는 어둠 속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자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뿌렸습니다. 그가 눈을 감싸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 틈을 타 무릎을 꿇고 피 묻은 카펫 섬유 조각을 뜯어내 증거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눈이 멀었지만 분노에 찬 그가 마구잡이로 팔을 휘둘렀고 제 어깨를 강타해 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UV 라이트가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그가 달려들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다른 발로 그의 코를 걷어찼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거운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전력 질주해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그가 보였습니다. 피 묻은 손이 닫히는 문을 쾅 쳤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탈출했고 그를 무덤으로 보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곧장 경기 남부청으로 차를 몰아 강형사를 찾았습니다. 피 묻은 카펫 섬유가 든 증거물 봉투와 USB 드라이브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증거예요. 태민의 아파트에서 나온 남편의 혈흔, 그리고 밀수 조직에 대한 모든 파일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형사님을 믿는 겁니다. 강 형사는 증거물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태민을 내사했지만 워낙 빠져나가는 데 도사라 영장을 청구할 직접적인 증거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걸로 충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잡아놓기엔 충분하죠. 하지만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려면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첩보에 따르면 내일 밤 큰 건이 들어옵니다. 오늘 밤 일로 놈은 겁을 먹었을 겁니다. 당장 물건을 빼돌리려고 할 거예요. 우린 그걸 이용할 겁니다. 경찰의 계획은 이틀 뒤 연방요원들이 항구를 급습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지속적인 협박과 맞물려 그 압박감은 태민이 직접 그날 밤 불법 화물을 옮기게 만들 것입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인 탐욕과 공포를 겨냥한 작정이었습니다. 항구의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바람이 윙윙 거렸습니다. 경찰 감식밴 안에서 검은색 SUV 행렬이 창고 앞에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태민이 차에서 내려 초조한 듯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상자들을 트럭에 싣게 했습니다. 놈이었군. 강 형사가 야간 투시경으로 보며 속삭였습니다. 타격대가 위치를 잡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마약과 검은 돈으로 거의 꽉 찰 때까지, 증거가 빼박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입니다, 박사님. 강 형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대포폰으로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산부님, 3분 뒤에 경찰이 들이닥칠 거예요. 제가 위치를 경찰한테 보냈을까요? 아니면 아주버님한테 보냈을까요? 분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그가 문자를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함정이야! 튀어! 움직여! 그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부하들을 버려둔 전체 자기 차로 달려갔습니다. 진입해! 강 형사가 명령했습니다. 순식간에 투광 조명이 켜지며 대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꼼짝마! 무기 버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어둠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민의 부하들은 흩어졌지만 금세 제압당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민은 근처에 있던 항만 노동자를 붙잡아 총을 겨놓습니다. 오지마! 머리통 날려버릴 거야! 그가 인지를 끌고 부두 끝으로 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대기시켜! 기름 가득 채워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심리적인 충격, 주의를 분산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밴에서 내려 투광 조명의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민 씨!
바람 소리를 뚫고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가 획 돌아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나타나? 왜 못 나타나요? 제가 총구를 마주하며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죽였고 나도 죽이려 했지만 난 아직 이렇게 서 있잖아요. 당신 세상이 무너지는 꼴을 보러 왔어요. 닥쳐! 다 너 때문이야. 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전술적 판단 따위는 분노에 먹혀버렸습니다. 그가 인질의 관자놀이에서 총을 떼어 저를 정조준했습니다. 탕! 단발의 날카로운 총성이 컨테이너 위에서 울렸습니다. 저격수의 총알이 태민의 오른쪽 어깨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고 총은 어두운 바다로 빠졌습니다. 그가 피 흐르는 어깨를 감싸주고 쓰러지자 경찰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남자가 더러운 콘크리트 바닥에 눌리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감보다는 깊은 공허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취조실에 태민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허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거물급 변호사가 도착해 두툼한 파일을 강 형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편집성 조현병 진단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형사재판이 아니라 즉각적인 정신과 치료 가무를 요청합니다. 부유층과 권력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감옥 탈출 카드였습니다. 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이 수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강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면담할 권리 있어요. 제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 태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눈을 흐리게 뜨고 미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민준의 귀 뒤 주사 자국, 등 뒤에 시반, 카페 뒤에 빛나는 혈흔. 연기 잘하네요, 태민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석신일콜린 주사를 맞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처음엔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그 다음엔 혀가 마비되죠. 그러고 나선 온몸이 돌처럼 굳어요. 하지만 정신은 끔찍하게 맑아요. 민준이는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어요. 당신이 한 짓 다 느꼈다고요. 그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질식했어요. 닥치라고 했잖아. 그가 갑자기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연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이려던 건 아니었죠? 제가 몰아붙였습니다. 그냥 겁줘서 SD카드만 뺏으려고 했는데 용량 조절 실패한 거죠? 아니면 현장 조작하느라 바빠서 죽어가는데 그냥 둔 건가? 당신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겁쟁이고. 날 안 죽였어. 그가 탁자를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그냥 내 말 듣게 하려고 했어. 용량 계산했다고. 걔가 너무 약해 빠진 거야. 내 잘못 아니라고. 자백이 공중을 메웠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형사들이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걸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재판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태민의 변호사는 화려한 쇼를 벌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증언할 차례가 되자 침착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3년 동안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체포 당일 밤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혈액 독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올란자핀이나 리스페리돈, 조현병 약물,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량의 암페타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마약 제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각성제입니다. 그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그저 병적으로 탐욕스러울 뿐입니다. 과학에 근거한 제 증언은 그의 방어 논리를 박살냈습니다. 몇 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살인 및 가중처벌 대상인 마약 밀매 혐의로 태민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봉 소리가 단두대처럼 떨어지며 내부로부터 썩어 문드러진 한 가문의 비극을
끝냈습니다. 한 달 뒤 민준의 생일날 예약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딱 두 글자였습니다. 아내에게. 출장 가기 전 그가 녹화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안녕 지우야.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채웠습니다.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겠네. 울지 마. 난 내가 한 일 후회 안 해.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너랑 남은 길을 같이 못 간다는 거야. 일어난 일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지 마. 내 책 100년의 고독 속에 예금 채권을 끼워뒀어. 깨끗한 돈이야. 내가 직접 번 돈. 그 돈으로 자유로워져. 우리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 영원히 사랑해. 3년 뒤 저는 모교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환실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학생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학생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는 산 사람을 살리지만 법의관의 메스는 죽은 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합니다. 우리의 일은 차가운 것들을 다루지만 심장은 언제나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에 칼날이 묻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파란 하늘을 내다보았습니다. 과거는 안식에 들었습니다. 고통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서 민준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